잿빛 청춘 내가 살아온 이야기. 6.25 전쟁 직후. 서울 변두리 판잣집 골목. 폭격이 떨어진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다. 엄마가 나를 품에 안고 영수가 동생들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신 게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무너진 집 잔해 아래에서 부모님을 발견했을 때 나는 15살에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새 남동생이 내 어깨에 매달려 울고 있었다. 12살 철수, 9살 용수, 그리고 겨우 6살인 막내 민수. 누나,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민수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다.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이제 누나가 엄마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위기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됐다. 집은 없고 돈은 한 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다. 그날 밤 네 남매는 차가운 방공호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떨며 밤을 새웠다. 사흘째 되는 날 민수가 쓰러졌다. 굶주림에 지친 아이가 길바닥에서 의식을 잃었다. 민수야, 민수야. 내가 아이를 흔들어 깨웠지만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첫 직장은 새벽 3시부터 시작하는 동대문 시장 품팔이였다. 20kg짜리 쌀포대를 등에 지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15살 소녀의 어깨는 첫 주에 벗겨져서 피가 흘렀다.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시장 아저씨들이 핀잔을 주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하루 품상 50원. 그게 우리 네 남매의 하루 생계비 전부였다. 저녁에는 봉제 공장으로 달려갔다. 재봉틀 앞에 앉아 새벽 2시까지 일했다. 졸음이 몰려오면 바늘로 손가락을 콕 찔러 정신을 차렸다. 피가 나도 손가락이 부어도 멈출 수 없었다. 누나, 오늘 밥 없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가슴이 무너졌다. 하루벌이로는 쌀 한 대도 사기 어려웠다. 그날 나는 내 몫의 밥을 모두 동생들에게 주고 맹물만 마시며 잠들었다. 배고픔에 잠들지 못하는 밤들이 계속됐다. 2년이 지났다. 내 몸무게는 30kg대로 줄어들어 있었다. 영양실조로 생리도 끊어졌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나는 시장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21살의 경수. 그도 나처럼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4명의 어린 동생들을 키우고 있었다. 힘들죠? 어느 날 그가 내게 말을 걸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나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다. 같이 살까요?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1958년 봄 우리는 혼례를 올렸다. 예식장도 하객도 예물도 없는 결혼이었다. 그저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만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신혼집은 방 2개짜리 판잣집. 내 동생 셋과 남편의 동생 넷, 총 7명의 아이들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됐다. 첫 번째 충격은 결혼 후 한 달 만에 왔다. 남편의 막내 동생 정수가 폐렴에 걸린 것이다. 병원에 가야 해요. 내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병원비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밤늦게 몰래 집을 나서서 술집에서 설거지 알바를 시작했다. 새벽 4시까지 기름때 묻은 접시들을 닦고 바로 시장으로 달려가 품팔이를 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재봉틀 앞에 앉았다. 하루 3-4시간씩만 자는 생활이 계속됐다. 영수가 너무 무리하지 마. 남편이 걱정했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하지만 내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어느 날 재봉틀 앞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과로와 영양실조였다. 형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시동생들이 고맙다고 했다. 그 말이 내겐 모든 고통을 버틸 수 있는 힘이었다. 10년이 흘렀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었지만 아이들은 하나둘 성장했다. 철수가 사법고시 합격 소식을 가져왔을 때 나는 재봉틀 앞에서 엉엉 울었다. 밤잠을 설치며 그 아이 공부방에 불을 켜둔 날들이 떠올랐다. 누나 정말 고마워요. 누나가 아니었으면. 철수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용수는 의대에 진학했다. 의대 등록금을 위해 나는 밤낮으로 부업을 했다. 봉투 접기, 단추 달기, 뜨개질.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막내 민수도 대학에 들어갔다. 내가 키운 아이들이 모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행복했다. 시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큰 시동생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둘째는 교사가 되었으며 셋째는 사업에 성공했다. 형수님 덕분입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내 청춘을 바친 보람이 있구나. 1975년 어느 가을날 큰 시동생이 찾아왔다. 예전과 달리 정장을 빼입고 고급 시계를 찬 모습이었다. 형수님, 사실 제가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해서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본금이 1,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1,000만 원. 내가 10년 동안 밤새워 번 돈을 다 합해도 그 정도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 돈은.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큰 시동생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아, 그러세요? 형수님도 이제 여유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에서 나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처음으로 내가 키운 아이에게서 원망의 시선을 받은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더 열심히 일해서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닐까? 큰 시동생 이후로 둘째, 셋째가 차례로 찾아왔다. 형수님, 저희 아들 유학비가 500만 원 필요해요. 형수님, 집 사는데 보증을 서주실 수 있나요? 매번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그런 여유가 없어. 시동생들의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다. 예전처럼 자주 오지도 않았고 와도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져 있었다. 결정타는 큰 시동생의 결혼식이었다. 나와 남편은 초대받지 못했다. 형님, 결혼식 하신다면서요? 남편이 물었다. 아, 네. 조촐하게 해서요. 가족들만. 가족들만?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20년 동안 그 아이를 키운 내가. 그날 나는 혼자 방에서 울었다. 아, 이게 배신이구나.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픈 게 바로 이거구나. 1978년 추석날. 평소와 달리 시동생들이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며칠 후 셋째 시동생이 전화를 걸어왔다.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수님이 우리를 키워주신 건 고맙지만 이제 서로 자립해서 살아야죠.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고 바쁘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기를 잡은 내 손이 떨렸다.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그가 냉소했다. 돈도 안 되는 가족이 무슨 소용이에요. 형수님도 이제 그만 철 좀 드세요. 뚜.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20년. 내 청춘 20년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등을 돌리는구나. 그날부터 우울증이 시작됐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다. 재봉틀 앞에 앉아도 눈물만 흘렀다. 40년 동안의 무리한 노동은 결국 내 몸을 망가뜨렸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다가 허리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고통이 왔다. 디스크였다. 손목과 어깨는 건초염으로 부어올랐고 위궤양으로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정말 위험해요.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된 용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수술비가 20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겠나. 괜찮아, 약으로 버텨보자. 어머니. 용수가 소리쳤다. 이러다가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철수가 말했다. 엄마, 우리가 수술비 마련할게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들도 이제 각자 가정이 있잖니. 괜찮아.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다른 여자들처럼 예쁜 옷도 입어보고 여행도 가보고 싶었는데. 병상에 누워 있는데 친동생들도 점점 멀어졌다. 누나, 미안해. 우리도 아이들 교육비에 집 대출까지. 자주 못 와서 정말 미안해.
법관이 된 철수, 의사가 된 용수, 교수가 된 민수. 모두 성공했지만 정작 날 찾는 일은 드물었다. 누나가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으라고 하는데 용수가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 문병 오는 것도 버거워했다. 각자의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였다. 어느 날 민수가 와서 말했다. 누나, 우리가 독립해서 살 때가 됐잖아. 누나도 이제 좀 쉬어. 쉬라고? 나는 속으로 쓰게 웃었다. 내가 언제 쉬어봤다고 이제 쉬라고 하니? 남편 경수가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몇 년 동안 나는 혼자 작은 방에서 살았다.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동생들은 각자 바쁘다며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고 시동생들은 아예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그날 밤도 평소와 같았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 빗소리를 들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50년을 살았지만 정작 나를 위해 산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것을. 내 이름으로 행복했던 순간은 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건 어린 시절 굶주린 동생들이 내가 가져다 준 빵 한 조각에 환하게 웃던 모습이었다. 시동생들이 형수님 고마워요라며 안겼던 따뜻한 순간들이었다. 그 미소들이 허무하면서도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그래도 그 순간은 진짜였어.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 봄비가 내 청춘처럼 조용하고 쓸쓸하게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